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37.2%로 이게 높다고 보면은 이제 많이 증가한 수치인데 또 아직은 또 그렇게까지 확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그 어떤 구성이나 관계나 그런 다양성들이 증대하고 있고 또 가족도 뭐 같이 이루어서 살다가 또 뭐 사별이나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혼인 어떤 그 1인 가구로 지내다가 생애 주기에 있어서 또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이제 다양한 과정들을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다양한 삶을 선택한 관계 및 다양한 가족 배경들의 자녀들에 있어서 여전히 불평과 차별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정책 개선은 좀 아직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애가 이제 혼인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할 때. 그래서 축복받아야 할 출생신고시부터 출생신고 서식에 출생아의 지위를 혼인외의자라는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낙인적인 명명과 이를 명시해서 기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좀 차별적이다. 비혼 출산의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가 출산이 아니라 같이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파트너가 출산할 수 하는 경우에 내가 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등록 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정책 지원에 있어서 이용 연계에 있어서 더욱 이제 불편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난임 지원할 때는 그 건강보험 피부영자 그 서류 받을 때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진술서라든지 이런 뭐 청첩장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좀 자신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이제 서류들을 요청하고 그걸 제출해야 된다면 굉장히 또 불편할 수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선택이 존중이 되고 다양한 가족 배경의 아동이 차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누구나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갖고 키우는데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과 제도 기반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먼저 이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혼노고 현황 데이터 구축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쟁점은 비혼 출산은 무엇을 말하는가였습니다.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은 올렸고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제 부부의 경우에도 지금 비혼 출산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거를 비혼 출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사실혼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비혼 출산이라고 해야 하는 영역은 출산 후의 독신 양육 그리고 출산 후의 동거 양육이라고 저는 조금 더 폭을 좁혀보고 싶었습니다. 비혼 출산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결정 그리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세대의 생각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자녀 없는 결혼, 결혼 없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지원이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출산할 의향이 생긴다. 즉 결혼은 하지 않지만 출산하겠다는 의향이 6%나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작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10%가 된다는 겁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떤 부부를 인정하자라는 개념보다는 자녀가 엄마 아빠를 인정받는 혹은 엄마를 인정받는 아빠를 인정받는 그 구조로 논의 방향을 설정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래도 한 달에 꾸준히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5명에서 7분 정도가 꾸준히 저한테 상담이 와요. 출생신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 이틀 전에도 메일로 출생신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5월 31일 지나면 법이 완전히 바뀌는 거 맞아서 그냥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뭐 제가 지금 이 아빠의품 뭐 이렇게 아이들 도와주는 활동 한 지도 이제 거의 10년 됐으니까 그 지금 10년 차에 접어든 아빠를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 저희한테 오는 친구들을 보면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너무나 계산적이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계산적이냐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혼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언제 할지가 정해져요. 이제 결혼은 절대 필수가 아니다.
결혼은 선택인 거고, 결혼해서 출산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선택인 거고, 그래서 비혼 출산도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수용도는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에게 결혼 페널티보다 출산 페널티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결혼을 하겠다 배우자를 찾는 친구들 중에도 일부는 저는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결혼은 하는데 아이는 안 낳을 거니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라는 게 왕왕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잡히는 이 비용 대비 편익이 있을 때 알아서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저출생 정책의 초점이 어떻게 젊은 친구들, 특히 여성들, 2030 여성들에게 출산 양육이 페널티가 아니고 메리트가 되게 해줄 거냐 하는 쪽으로 좀 시각을 바꾸는 게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정책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좀 봐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이 비혼 출산도 이제 새롭게 다시 접근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거관계 그 자체에 대한 인정이나 보호를 하려는 그 노력과 그것의 결실이 부재한 채로 출산 관계에 대한 지원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아쉬움이 남는 측면인데요. 국가 정책이 이제 개인의 삶을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포된 목적을 겉으로 너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자율성의 확장, 그리고 평균 수명이 증가해서 이제 한 개인이 결국은 한 생애 동안 하나의 형태의 가족 안에 머무르지 않거든요. 이제 가족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보력과 경제력을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은 자율성 속에서 아이의 출산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정자 기준을 받아서 이제 출산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폭넓은 선택과 자유로운 결정들이 어떤 특정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또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결혼이 계층화가 되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출산도 계층화가 이제 고착화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얘기할 때 주로 청년의 인식 변화에 되게 주목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 동의 응답률이 이제 청년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 보통 그래서 정말 앞에 발표자들께서도 이제 한 30대까지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또 통계청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50대와 또 40대에서 그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면 이 비혼 출산에 대해 동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50대는 19.8%포인트가 동의율이 증가를 하고, 또 40대 같은 경우는 19.6%포인트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보면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 걸쳐서 어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진전은 되고 있다. 비혼 단독 출산을 자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미혼모들도 아이를 낳을 것을 어쨌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할 것인가, 입양을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도 결정을 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비혼 출산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인 집단에서 비혼 출산을 인구 정책의 대안으로 동의하는 율은 가장 낮았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 있어서 방향성과 그 어떤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책 비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식의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비혼 출산을 검토할 때 우선 비혼 동거부터 좀 사실을 검토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오늘 이게 비혼 출산이 단독 출산도 포함되냐 안 되냐까지 나갔었는데, 일단은 저희는 단독 출산은 약간 무순위로 하고 일단은 그 비혼 동거를 통한 출산 제도를 염두에 두면서 비혼 동거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사실은 좀 먼저 했었는데요. 여가부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만 해도 국내 비혼 동거는 외국처럼 뭔가 규범을 거부하는 혼인 대안으로 보다는 결혼 전 단계로서의 어떤 준비나 확인 성격이 좀 강하다는 게 그 응답에서 나왔었고요. 다양한 삶의 선택이 좀 존중되고,
다양한 가족 배경에서 태어난 아동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혼 동거와 관련된 불편이나 차별 요소 등을 좀 발굴하는 현황부터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한 2주 전에 한미연에서 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 이야기를 하면 이 결혼과 출산의 주 연령층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슬픔, 공포, 이런 네거티브 인식이 너무 팽배한 사회여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개선하면서 비혼 동거, 비혼 출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